그 뭐 이번에 둔촌주공 청약 때도 그렇지만 네. 하여튼 미분양, 그러니까 대거 미분양에 대한 굉장히 우려가 굉장히 큰데요. 네. 소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이제 하락장의 죽음의 소용돌이라고 오. 예, 이 구조를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게. 아. 그러니까 미분양이 있는 시장과 미분양이 없는 시장의 그 하락 속도나 하락 정도나 이런 거 굉장히 달라요. 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음의 소용돌이를 한번 겪었죠. 기억나십니까? 네네. 네. 뭐 젊은 분들은 아마 다 알 거예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네. 저도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 쪽은 거래를 해본 적이 없는데 뉴스를 통해서 이제 많이 봐서 최근에 이제 루나 테라 사태를 겪으면서 원래 이게 안 떨어지게 만든 구조인데 네. 떨어지면서 이제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지면서 이제 폭락을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시장 구조를 잘 이해하면 편해요. 단순히 우리는 매매 시장만 보잖아요. 네. 달라요. 음. 분양 시장과 일반 매매 시장으로 나눠봐야 돼요. 아. 나눠봐야 됩니다. 두 개는 다른 종류다. 예, 다른 종류입니다. 네. 공급자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네. 예, 그 확실히 이해합니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구분 못하는 분들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공급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각 개인들이 공급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팔고 싶으면 팔고 팔기 싫으면 안 팔고. 네. 근데 분양 시장은 공급자가 다르거든요. 건설사가 공급자예요. 네. 그럼 이 건설사의 공급자의 특징은 뭐냐면 대량 공급을 하는 것과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탄력적인 선택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분양이 나면 그다음부터 무조건 미분양은 누적되고 쌓이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번 나면 피할 그 뒤로는 피할 수 없습니다. 예, 그건 무조건 그 과정을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분양이 생기고 늘어나면 네. 미분양은 계속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장의 매수자들은 네.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네. 시장의 매수자는 분양 시장도 갈 수 있고 매매 시장도 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동일합니다. 매수자는. 그럼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매수자들은 대부분 새 아파트를 그렇죠. 선호하고 네. 이게 더 좋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근데 선호하고 있는 시장에서 안 팔리는 물건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선택의 폭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결정 장애가 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굳이 빨리 살 필요가 없죠. 네. 그러면 자꾸 매수자들은 선택의 시간을 자꾸 뒤로 미루게 돼 있어요. 빨리 할 필요가 없잖아요. 물건이 많으니까. 네. 물건이 많을 때는 여유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없어야 매수자들이 급해져서 그렇죠. 빨리 사고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네. 물건이 많아지면 빨리 사봤자 누가 샀어요. 그러면 내가 살 게 충분히 있는데 뭐 이 100사람이 와서 사도 내가 살 게 있는데 네. 굳이 뭐 빨리 가서 살 필요 있나.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분양시장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네네. 분양시장에서 필수적으로 하는 마케팅 방법이 뭐냐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야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좋은 물건 골라가세요. 그러면 안 사요. 이거를 뭐 굳이 빨리 사봤자 남은 물건이 많잖아요. 그러면 안 팔리면 어떡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매매 시장과 분양 시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미분양이 크게 증가하는 게 죽음의 소용돌이다. 네. 그럼 지금 죽음의 소용돌이가 오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오고 있으니까 지금 정부가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1.3 대책 같은 경우도 네. 이 사실 죽음의 소용돌이를 좀 무서워해서 나온 정책이라고 봐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둔촌주공 구하기,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죽음의 소용돌이에 한 번 빠져들면 걷잡을 수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사실은 정부가 바라보는 거는 조금 다른 입장인데 네. 사실 정부가 바라보는 거는 죽음의 소용돌이의 미분양도 크긴 한데 네. 둔촌주공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게 파급 효과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레고랜드 사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레고랜드 사태가 과거에는 이런 비슷한 사태가 없었냐? 아니에요. 네.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았어요. 근데 미치는 파급 효과는 굉장히 작았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주변 여건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네. 이게 폭발력이나 파급 효과가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스 폭발이 일어났는데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LPG 통이 터지면 그냥 이 통 터지는 걸로 끝나죠. 그렇죠. 그런데 이 건물 안에 가스가 가득 차 있었다. 네. 그때 LPG 하나 터지는 거는 다르죠. 이 건물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이런 상태에 있느냐 일반적이냐를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레고랜드 사태가 일파만파 퍼진 이유는 뭐냐면 주변 여건이 이미 금융시장과 건설시장의 PF 대출 이게 지금 굉장히 부실화 쪽으로 가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네. 그런 상태에서 레고랜드가 터짐으로 인해서 이게 부실화를 더 부추기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네. 그렇게 지금 또 시장 여건이 갖춰져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둔촌주공이 부도가 나면 난리 나는 거죠. 정부 그러면 입장에서. 소장님도 그 정부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는 그거에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둔촌주공이 그냥 일반적인 과정을 통해서 분양이 이루어졌다라면 네. 미분양이 나는 거를 정부가 저는 개입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특이하게 조합원과 시공사의 싸움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오랜 기간 공사가 멈춰졌고 그 때문에 생각하지 못했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것 때문에 또 돈을 빌리려고 했는데 돈을 빌릴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서 급전을 빌렸죠. 그렇죠. 단기 급전을 빌려서 이걸 갚아야 될 시점이 딱 계약 시점 일반 분양을 하는 계약 시점하고 맞물려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정부가 보기에 일반 분양분이 보통 이제 사람들이 갚아야 될 돈이 얼마 정도냐 봤을 때 계약률이 80% 정도 되면 이제 갚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둔촌주공의 일반 분양 계약률이 80%를 넘어가야 되는데 가만히 놔두면 80% 미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던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계약금이 안 들어오게 되면 이 급전을 갚을 수 없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일파만파 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정부는 이걸 어떻게든 이 사태만은 막아야 되겠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네, 그 이번 대책에서 그래서 정부가 뭐 중도금 대출 규제도 폐지를 하고 네.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를 했는데 네. 그럼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때 지금 내놓는 완화책은 네. 향후에 네. 이제 부작용처럼 미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 완화책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필요는 했지만 네. 나중에 부작용은 좀 후폭풍 클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뭐 크다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승 에너지의 동력이 되는 거는 확실하게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당장 이 규제 완화의 효과는 굉장히 적게 나타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사실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네. 지금 규제를 풀어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둔촌주공 계약 상황만 봐도 조금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갑자기 지금 허그에서 네. PF 보증을 섰어요. 그렇죠. 원래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냥 계약률이 80%만 넘으면 이거는 무난한 과정으로 가는 건데 정부가 지금 갑자기 네.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갑자기 허그에 PF 보증 대출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 얘기는 뭐냐, 뭘 의미하느냐. 지금 아직 계약률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계약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느낌이 지금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직 안 나왔음에도 지금 정부에 하는 그런 액션들이 정부는 이제 그 보여주는 안에 들어가서 계약률을 보겠죠.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했으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모르겠지만 네. 지금 핵심 당사자들은 지금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겠죠. 네. 특히 정부도 아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현장에 직접 가서 상황을 보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이 되고 지금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정부 입장에서는 대처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파극적으로 나왔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분위기 자체가 계약률이 좋다라고 느낄 만한 분위기가 지금 전혀 감지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정부가 의도해 둔촌주공 살리기를 하려고 지금 규제 완화 정책을 썼는데 둔촌주공 살리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효과는 미비하지만 네. 나중에 후폭풍은 클 수 있는. 그렇죠. 네. 어쨌든 지금 굉장히 빠르게 많이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상승장이 되면 상승 동력의 에너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네. 사실 그런 미분양에 대한 우려와 뭐 특히 이번 둔촌주공으로 나타난 이런 모습들 때문에 뭐 청약의 시대가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좀 있는데 네. 소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 개인적인 그 어떤 지지자나 뭐 구독자들한테는 그 추세를 따라가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싶은데 네. 끝나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이것도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락장이 되면 청약 시장은 거의 이제 사람들이 관심 받게 돼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사람들은 실거주를 원하는 게 아니다. 시세 차익을 원할 뿐이다. 이거라는 게 네. 지금 청약 들어가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청약 전수 낮은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분통을 터뜨렸잖아요. 네. 야, 이거는 뭐 돈이 있는 사람들이나 관리되는 사람들만 가점을 높일 수 있지. 돈 없는 사람은 이건 청약 가점을 높일 수도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분통을 터뜨렸는데 지금은 청약 점수가 중요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누구나 청약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안 넣어요. 안 넣잖아요. 실거주가 아니라 시세 차익을 원하기 때문에. 시세 차익입니다. 저는 욕먹을 걸 각오하고 네. 여러분들의 본심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은 시세 차익이 확실하지 않으면 청약 시장은 완전히 죽어요. 네. 그래서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도 엄청 늘어날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청약 관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네. 그러니까 청약을 관리하게 되면 나중에 적정한 상황이 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스스로 매수를 포기하게 돼요. 청약을 관리한다라는 건 가점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가점을 높이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기간이에요. 무주택 기간. 네. 무주택 기간이라는 건 뭐냐? 집을 사면 안 되죠. 집을 사면 리셋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을 사면 안 돼요. 그래서 청약 관리하는 사람들은 중간에 절대 집을 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스스로 집을 사는 걸 포기해야 돼요. 네. 상승장이 왔어요. 네. 불같이 막 달아올라서 올라가는데 네. 스스로 집을 안 사고 청약 좋은 것만 나와라. 계속 눈 뚫어지게 바라만 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정작 청약에 좋은 기회가 와도 스스로 또 안 넣어요. 왜? 이런 거는 미분양 나는 거는 이거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해서 또 안 넣어요. 걔네들은 올라가요. 나중에. 그럼 언제 넣느냐? 청약 관리가 된 분들은 이제 경쟁률 심한 것만 넣죠. 근데 떨어져요. 네. 그런 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말짱도루묵이네. 네. 그러니까 뭔가 좋은 거를 노리고 행하는 행위가 결과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애써서 청약 관리하려고 하지 마라. 네. 그래서 사이클만 공부하면 충분히 돈 벌 기회는 많으니까 어차피 목적은 돈 버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하락장 끝나고 상승장이 오는 시점에 그때 사면 되는 거죠. 그럼 그냥 한 달에 1-20만 원씩 그냥 청약 통장에 넣고 만든 거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사실 그게 지금 상황에서 청약 통장 해지하는 사람이 목적이 뭐냐면 네. 이율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청약 통장을 그냥 신경 안 써도 네네. 청약 통장을 유지하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금리 상황에서 청약 통장의 예금 그 이자율이 낮은 건 아니거든요. 그쵸, 아주 낮은 낮죠.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게 겸사겸사 그냥 저축한다 생각하고 유지하면 네. 나중에 혹시라도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괜찮은 거죠. 근데 지금처럼 예금 금리가 훨씬 높을 때는 그렇죠. 청약 통장을 유지하는 게 어쩌면 바보 같은 짓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정말 잘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이 있잖아요. 뭐 네. 요즘 뭐 목동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네. 이런 곳들의 미래는 어떻게 보실까요? 하락장이 되면 예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재건축이라는 건 여러분들은 입장에서 보면 이제 호재죠. 네. 호재가 있는 지역이 올라간다.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죠. 호재가 있으면 올라가느냐?
아니에요. 네, 하락장에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네. 오히려 악재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왜 좋냐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상승장을 오래 겪었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되면 많이 오르더라. 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무조건 좋다. 이렇게 이제 일반화시키는 오류의 이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구축을 자기 돈, 원칙적으로는 이제 자기 돈 들여서 구축을 허물고 네. 여기에 새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헌집 줄게 새집 다오예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의 조금 부담이 뭐냐면 이 건축비. 네. 건축비를 자기 돈으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이 이제 너무 크면 이거를 안 하게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재건축의 좋은 점은 세대수, 원래 있던 세대수보다 더 많은 세대를 지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조합원들이 다 나눠 가지고 남는 물량이 생겨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죠. 네. 그 파는 금액으로 들어온 금액이 그걸로 건축비를 충당을 하면 네. 내가 원래 뭐 예를 들어서 3억을 내야 된다, 건축비를. 네. 그러면 이렇게 파는 금액을 통해서 이 금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뭐 1억이 낸다든가. 네. 옛날에는 이 금액을 아예 안 내고 네. 돈을 더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호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야, 헌집을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지어서 너무 좋은데 내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돈을 또 받아. 네. 야, 이렇게 좋은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엄청나게 좋은 일이 생겼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분율이 높은 데서 이제 이런 게 생겼어요. 땅 지분율이. 근데 요즘은 이제 지분율 높은 거는 다 재건축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분율이 낮아요. 그래서 이제 추가 부담금이 안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추가 부담금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좋았던 건 뭐냐면 상승장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막 올라갔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하락장에서는 왜 안 좋아지냐? 하락장에서는 자, 보시면 이 구조를 잘 이해하시면 편해요. 어쨌든 조합원 입장에서는 일반 분양분이 많이 생기고 네. 그다음에 이게 높은 가격에 잘 팔려야 가장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게 상승장에서는 거의 이 모든 행위가 다 저절로 됩니다. 네네. 하락장이 되면 자, 이게 이제 어느 한 군데서부터 다 어그러지게 돼요. 그러니까 분양가를 높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팔리죠. 네. 분양가가 비싸면 안 팔립니다. 그러면 잘 팔리게 만들려면 분양가를 떨어뜨려야 되죠. 분양가를 떨어뜨리면 조합원들 입장에서 예상했던 분양가보다 떨어지면 자기가 내야 될 돈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악재가 되는 거예요. 네. 네. 원래 상승장에서 생각했던 금액들이 있거든요. 그거보다 이제 늘어나는 거는 나는 그건 용납 못해. 네. 네. 그래서 조합원들이 동의를 안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제 억지로 막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분양가도 좀 높이고 분양을 했어요. 미분양이 나도 돼. 네. 하고 했는데 미분양이 많이 나. 그러면 이제 완전 여기 진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하락장에서 재건축을 했는데 네. 재건축을 했는데 미분양이 났어요. 일반 분양분이. 미분양이 나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나중에 안 팔리다 결국에는 40% 할인을 했습니다. 40% 할인을 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일반 분양분의 새로운 계약가가 조합원이 내가 그 산 가격 여기에다 추가 부담금 내고 더하면 이제 조합원가잖아요. 이거보다 일반 분양가가 훨씬 싼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네요. 그럼 조합원이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완전 손해지. 내가 조합원 어렵게 그 안 좋은 집에 살아가지고 재건축 하는데 2주 가가지고 어렵게 버텨서 좋은 게 일반 분양분보다 싸게 들어가니까 좋은 거였는데 네. 훨씬 비싸게 돼요. 망한 거죠. 근데 지금부터 들어가면 이제 이 하락장 사이클이 끝나고 상승장으로 접어들 때 완공되고 막 이럴 가능성은 없나요? 근데 문제는 분양이 네. 지금 하잖아요. 분양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미분양이 생기면 네. 들어와야 될 돈들이 다 안 들어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반 분양분이 한 500세대다. 네. 그러면 뭐 하나에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10억씩 잡으면 500세대면 얼마죠? 10억씩 잡으면 5천억이 되는가요? 네. 5천억이 이제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예정으로 잡고 공사도 하고 비용 잡고 다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네. 근데 반절만 팔렸어요. 그럼 2,500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2,500억이 이제 어디서 마련돼요? 그러니까. 빌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생각지도 못했던 비용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빌리는 이자가 생기잖아요. 둔촌중공이 겪은 그런 좀 리스크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또 높아지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절대 재개발 재건축이 좋은 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소장님 책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 폭등장의 거품이 꺼지고 하락의 계절을 버티면 반드시 투자자를 위한 선물 세트가 찾아온다. 네. 이 뭐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자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선물 세트. 네. 선물 세트가 그러니까 일단은 가격이 낮아져 있겠죠. 네. 가격이 낮아져 있고 그다음에 전세가율이 높아져 있으니까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내 들어가야 될 돈이 완전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또 좋은 게 뭐냐? 규제가 다 풀어져 있고 심지어는 이제 부양책까지 나옵니다. 네. 예, 우리 하락장을 겪었을 때 바닥권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 양도세 면제, 뭐 취득세 면제, 그다음에 대출은 막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해주고, 예, 뭐 확장비는 무료, 네. 중도금 대출 무료. 지금 생각만 해도 막 입이 막 입꼬리가 올라가죠. 이런 게 이미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 거를 다 그 혜택을 다 받으면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저절로 생깁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필연적인 거예요. 네, 필연입니다. 그러면 저 같은 무주택자들은 그 종합 선물 세트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 그렇죠. 기회가 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효율성이라고 하죠. 네. 똑같은 돈을 주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처음에 이제 우상향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우상향 하니까 아무 때나 사도 된다. 그래서 꼭대기에 산 사람과 기다렸다가 바닥권에서 산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가성비가 훨씬 좋을 수 있는. 가성비 정도가 아니고 네. 예를 들어 비교를 구체적으로 하자면 똑같이 10억이 있어요. 네. 똑같이 10억 있는 사람이 A, B가 있는데 A는 꼭대기에서 10억 주고 샀어요. 네. 우상향 하니까 괜찮아. 나는 그냥 실거주로 버틸 거야. 라고 해서 10억 주고 샀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40% 떨어지잖아요. 6억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10억이었던 사람이 굳이 자가로 안 들어가고 매매로 안 들어가고 임대로 들어갔어요. 네. 그럼 이 사람은 이 10억에서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오히려 자산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늘어나는 게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은 전세가가 6억 정도 되거든요. 네. 6억의 전세를 들어가면 돈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투자해서 돈을 벌면 되는데 투자해서 또 잃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금을 넣어놓으면 예금 이자가 지금 적어도 3%에서 4% 되잖아요. 네. 그러면 4억 정도 예금을 하면 1년이면 4억에 4%면 1,600만 원 정도. 네. 그러면 6년 정도 되면은 얼마죠? 66에 36 거의 1억 가까이 자금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6억 대 11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음. 근데 이 사람은 6억도 안 되어 있는 거죠. 왜냐면 취득세도 나가야지, 재산세도 나가야지.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은 5억 정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따져보면. 네. 그럼 5억과 11억이에요. 그럼 여기서 똑같이 3배가 올라간다라고 가정하면 5억에서 3배 올라가면 15억이죠. 네. 그러니까 10억에서 15억이 됐으니까 우상향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돈 벌어서 기분 좋죠.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옆 사람, 친구를 봤더니 11억에서 3배가 올라갔어요. 33억입니다. 네. 그러면 15억과 33억. 처음 출발은 똑같았어요. 10억 대 10억. 네. 그런데 이 과정을 달리 했더니 자산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거죠. 네. 이거를 지금 무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세트를 기다려야 되는 거네요. 그럼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까지 고려하면 그렇죠. 이 사람은 양도세 면제라든지 이런 혜택을 또 받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런 거는 소급 적용 잘 안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그 소장님이 강력한 워딩 몇 개가 이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선물 세트도 그렇고 네. 이제 실거주 네. 또 그렇고 이 사이클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일단 소장님 책 이번에 입문서를 먼저 읽고 네. 앞에 1, 2권을
또 읽고. 그렇죠. 다 반복, 세 권을 다 읽어야 돼요. 네. 오늘 하나라도 빠지면 정확하게 사이클을 이해하기 어렵고 네. 어렵기 때문에 반복해서 많이 읽어야 됩니다. 반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수업 공부를 할 때 네. 이제 공부 방법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해를 하면서 이제 외우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이해가 잘 안 될 때 쓰는 방법인데 무조건 외우는 거죠. 네. 무조건 외워서 달달달달 외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물론 저보다 공부를 잘하셨겠지만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렵다는 건 이해가 어렵다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달달달달 외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복해서 계속 외우다 보면 저절로 나중에 이해될 때가 온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의 책을 계속 읽어갖고 몸에 체화시킬 때까지 해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저도 종합 선물 세트를 한번 받아보는 걸로 예. 목표를 세워보겠습니다. 좋은 계획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또 나와주실 거죠? 네, 한번 대답이 너무 늦으신데 한번 요즘 좀 나와주세요.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서 네, 지금 알겠습니다. 이제 인터뷰가 너무 많아서 조금 이제 좀 쉬는 타임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래서 쉬시고 또 네. 저희 사이클에 맞춰서 또 저희 한번 나와주시면 네. 제가 또 한번 모시고 이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수고하셨습니다.